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오순자 여사 65세는 낡은 플라스틱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지만 순자 여사의 몸은 이미 3년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얇은 방안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 여사는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 김미영 38세를 키웠고 주로 식당 주방 보조나 아파트 청소 같은 일용직으로 생활했습니다. 연금이나 변변한 재산이 없었기에 지금도 가끔 일용직을 나가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딸 미영에게는 늘 미안함과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딸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 여사를 찾았습니다. 미영은 중소기업 경리직으로 일했고 사위 이재석 40세는 소규모 치킨집을 운영하며 대리운전까지 뛰는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준서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니 월급의 3분의 1이야. 시터는 너무 비싸고 믿을 수도 없어. 엄마가 아니면 우리 당장 직장 그만둬야 해. 미영의 얼굴에는 생활고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딸의 눈물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알았어. 엄마가 봐줄게. 내 새끼 사는 게 힘든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 약속 이후 순자 여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에서 딸 미영이 사는 경기권 빌라까지 매일 출근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버스와 지하철을 2번씩 갈아타는 왕복 3시간의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빌라까지는 오르막길이라 겨울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종종 걸음을 쳐야 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순자 여사가 미영이네 빌라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미영 부부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준서 5세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 할미 왔다 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웃음 하나로 3시간의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그것이 순자 여사가 헌신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하루는 손주 돌봄으로 시작해 온 집안의 살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준서의 오전 학습과 간식 준비, 밀린 빨래, 사위 재석이 치킨집에서 입고 온 기름때 묻은 작업복 세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준비였습니다. 사위는 밤늦게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순자 여사는 늘 재석이 좋아하는 시원한 북엇국이나 김치찌개를 끓여두었습니다. 딸 미영은 가끔 퇴근길에 순자 여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고생했지. 여기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미영은 봉투에 10,000원짜리 두어 장을 넣어 순자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됐어. 엄마 돈 있다. 너희나 써라고 말했지만 미영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받아두었습니다. 이 돈은 순자 여사의 용돈이 아니라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순자 여사의 헌신은 이 집에서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사위 재석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석은 평소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순자 여사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순자 여사가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재석아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재석은 방 안에서 네라는 대답도 없이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미 방에서 라면이나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시선은 늘 허공을 헤매거나 휴대폰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순자 여사가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사위가 요즘 왜 저렇게 인사를 안 하니?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니? 미영은 거실에서 준서의 장난감을 치우다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피곤해서 그래.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치킨집 문 닫을까봐 스트레스 심하단 말이야. 그냥 넘겨. 순자 여사는 미영의 말에 입을 닫았습니다.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 내 문제는 아니니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텅 빈 밥상을 정리하며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3년의 헌신이 무색하게 그녀는 점차 이 집에서 귀찮은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냉대와 침묵이 앞으로 겪게 될 모멸의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불후 음성 영상 편집 영상 만들기. 순자 여사는 사위 이재석의 노골적인 냉대를 애써 외면하며 지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신경이 예민한 것이겠지.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녀는 사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이해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순자 여사의 자존감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여사는 시장에서 싼값에 시금치와 두부를 사서 들깨 시금치국을 끓였습니다. 재석이 좋아하는 국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재석은 거실에 앉아 물을 마시다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 여사가 보는 앞에서 냄비를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 국밥을 좀 사왔거든요. 그거 먹을게요. 재석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의 냉정한 행동에 순자 여사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나한테 해장국이라도 끓여주지 말라는 소리인가? 내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싫은가? 그 이후로 순자 여사는 재석의 몫을 따로 떼어 준비하는 대신 자신과 손주, 딸의 몸만 차렸습니다. 텅 빈 밥상 위 사위의 자리는 순자 여사가 겪는 소외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준서를 위해 유기농 우유를 사거나 과일 한 상자를 사오곤 했습니다. 순자 여가가 자신의 돈으로 사온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 재석은 그마저도 불편해했습니다. 엄마, 혹시 장 보실 때 뭘 좀 산 거예요? 저희도 재정 관리해야 해서요. 냉장고에 우유가 벌써 3팩이에요. 이렇게 낭비하면 안 돼요. 딸 미영이 퇴근 후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순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 돈으로 준서 먹이려고 사온 거다. 내가 바쁘니까. 그렇다고 해도요. 돈을 아껴야죠. 우린 요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집에서 자신의 헌신이 절대적인 필요가 아닌 통제받아야 할 서비스로 취급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여사가 베푼 정과 사랑이 이들에게는 낭비라는 단어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혹시 지나치게 자주 오는 건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토요일 순자 여사는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여사, 내일은 준서 보러 가지 않을게. 엄마도 좀 쉬어야지. 너희끼리 준서랑 좋은 시간 보내라. 순자 여사는 일요일 아침 모처럼 늦잠을 잤습니다. 오후 2시쯤 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엄마, 왜 안 와? 나 어제 밤새 야근했단 말이야. 아빠 사위 재석도 대리운전 새벽까지 뛰고 들어와서 자고. 하준이 누가 봐? 순자 여사는 미영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아닌 짜증과 책임 추궁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간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니? 너희끼리 보라고. 미영, 아, 몰라. 일단 와서 애 좀 봐줘. 내가 준서 데리고 시댁 가야 하는데 옷도 못 갈아입었어.
엄마가 안 오면 우린 어떻게 해? 순자 여사는 결국 옷을 다시 갈아입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왕복 3시간의 피곤한 여정 속에서 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호출 가능한 비상용 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곧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 미영이 다니는 중소기업의 직장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고 비용도 외부 사설 유치원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미영은 순자 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준서 직장 어린이집에 등록했어. 비용도 싸고 내가 퇴근할 때 바로 데리고 올 수 있어. 엄마, 이제 우리 손주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순자 여사는 그 말에서 휴식이 아닌 해고 통보를 들었습니다. 3년간의 대가 없는 헌신이 이처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순자 여사는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손 뗄 때가 되었지. 그동안 고마웠다. 순자 여사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오히려 엄마 당연히 고맙지. 엄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라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봄이 끝난 후 순자 여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가 보고 싶어 미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잠깐 와라고 했지만 점차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안 돼. 엄마 다음 주에 연락할게라며 방문을 미루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집에서 가장 필요했던 존재에서 이제 가장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로 전락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어렴풋한 느낌이 며칠 뒤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순자 여사의 가슴은 이미 절망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 준서의 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여사의 캘린더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돌봄이 끝난 후 미영이네 집을 방문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2번 정도 연락을 주었지만 엄마, 우리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서운했지만 손주의 생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날 아침 일용직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시장통에서 준서가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가 그려진 가장 작은 크기의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18,000원. 며칠치 식비를 아껴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소중하게 안고 순자 여사는 다시 버스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왕복 3시간의 익숙한 여정이었지만 오늘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여 3시간이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무렵 미영이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현관문 너머로 준서의 웃음소리와 미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준서 얼굴은 봐야지. 내 정성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사위 이재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치킨집 일을 막 마치고 온 듯 재석의 얼굴에는 기름기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를 본 재석의 표정은 축하객을 맞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문을 절반만 열어 순자 여사의 방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재석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순자 여사는 케이크 상자를 앞으로 내밀며 웃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서 생일인데. 이거 케이크. 어머니. 재석은 순자 여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자 여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케이크 상자를 지나쳐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애 어린이집 보내고 살림이 좀 잡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선 좀 불편하네요. 순자 여사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3년 동안 무료로 육아와 가사를 제공하여 이들의 맞벌이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자신이 이제 와서 이들의 입에서 불편하다는 단어로 치부되는 현실의 순자 여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목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염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어머니, 그는 잠시 멈추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집에도 염치가 있어야지.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염치. 자신이 딸 부부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매일 고단한 첫차를 탔는데 돌아온 것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이 이들에게 귀찮은 빛처럼 느껴지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현관문 안쪽을 보았습니다. 딸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순자 여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딸의 침묵은 사위의 모욕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편을 들지 않고 사위의 잔인한 선언을 외면하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무런 변명도 울음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안고 있던 작은 케이크 상자를 현관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케이크 상자 위로 빌라 복도에 희미한 전등 불빛이 떨어졌습니다. 잘 있어라. 순자 여사는 손주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뒤돌아 걸을 때까지 재석은 문을 닫지 않았고 순자 여사는 자신이 재석의 불편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빌라를 나와 정류장으로 향하는 오르막길, 순자 여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0분 넘게 서 있던 빌라 문 앞에서 느꼈던 모멸감이 뒤늦게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 여사는 텅 빈 방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 미영이 어린 시절 쓴 색바랜 편지와 손주 준서의 과거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 사랑이, 내 헌신이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었을까? 순자. 여사는 사진 속 해맑게 웃는 준서를 보며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곧 강렬한 깨달음이 그녀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아니다.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다. 헌신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나는 사랑이 아니라 편이었고 편의가 끝나자 버려진 도구가 된 것이다. 순자 여사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오순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사건 이후 오순자 여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헌신했던 세월이 염치라는 단어 하나로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순자 여사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집을 지탱하기 위해 바쳤던 체력과 시간, 그리고 감정까지 이제 오순자라는 이름의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순자 여사는 먼저 휴대폰의 연락처 목록에서
미영의 번호를 가장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동료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순자야. 오랜만이다. 너희들 잘 지내니? 낯선 어색함이 있었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순자 여사에게 잊고 있던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딸의 호출에 응하기 위해 스케줄을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준비반에 등록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내 능력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서 사진 대신 자신이 찍은 주택관리사 교재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첫 차를 타던 습관은 이제 도서관으로 향하는 배움의 출근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냄새나는 빌라의 복도가 아닌 깨끗하고 조용한 도서관 열람실에 앉았습니다. 낡은 볼펜을 쥐고 집중하는 순자 여사의 표정은 3년 전 딸의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보다 훨씬 생기 있고 단단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딸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일 사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미영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순자 여사 문자로 답장 나 지금 도서관이다. 볼 일 있으면 문자로 해라. 미영은 당황한 듯 곧바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 엄마 미안해. 그날 아빠 재석과 술 먹고 예민했었나 봐. 그리고 어린이집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 다음 주에 준서 잠깐만이라도 봐주면 안 돼? 순자 여사는 이 문자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위의 사과가 아닌 핑계와 곧바로 이어지는 이용의 요청이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보내도 생활이 빠듯해지자 다시 무료 노동력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답장했습니다. 순자 여사 재석이 말은 나중에 듣겠다. 그리고 준서 돌봄은 이제 끝났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미영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밖에 없잖아. 미영은 울먹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한 문자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순자 여사 내가 힘들다고 엄마가 너의 짐을 평생 져야 하는 건 아니다. 이제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라 오순자다.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리우면 그때 연락해라. 이 문자는 순자 여사의 3년 헌신에 대한 최후의 통보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거절했고 그 거절이 자신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여사는 책상 위 교재를 펼쳤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단어가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헌신에서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미영에게 단호한 경계선을 그은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순자 여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낡은 빌라촌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식관리 보조직으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순자 여사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튼튼한 등산화를 샀습니다. 더 이상 딸네 집을 오가던 고된 첫 차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미영은 엄마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곧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비용은 저렴했으나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길 때마다 비싼 비용을 주고 급하게 시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은 대가 없이 헌신했던 엄마의 존재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자 여사는 퇴근 후 동료들과 따뜻한 국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의 전화였습니다. 미영 흐느끼는 목소리 엄마. 순자 여사 미영아. 미영 그냥 엄마 없이 준석 키우는 것도 아빠 재성랑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엄마 그날 아빠가 한 말 내가 모른 척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요. 순자 여사는 딸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가슴이 울컥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적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의 일 엄마도 힘들었다. 미영 그럼 순자 여사 단호하게 아니다. 예전처럼은 안 된다. 미영아 엄마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라 오순자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한다.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짜증이나 원망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미영 내 엄마.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칠 뒤 미영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7시 우리 집 말고 시내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앞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준서가 엄마 보고 싶대요.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 말고 미영이 엄마의 새로운 경계선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미영과 재석 그리고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재석은 쑥스러워하며 순자 여사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이제 각자 잘 살면 된다. 준서는 외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순자 여사는 준서의 볼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3년 동안의 헌신에서 순자 여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순수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준서를 만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순자 할머니의 시간에. 그 규칙은 그녀가 정한 새로운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몇 년 후 순자 여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덕분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녀는 모처럼 맑은 하늘 아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타인의 집으로 향하던 고단했던 3년. 그리고 염치라는 단어로 돌아왔던 잔인한 모욕. 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헌신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헌신이 당연시되는 순간 주는 이의 가치는 사라지고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베이비시터도 아닌 오순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단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해방감과 자신감이 자리했습니다.